자, 162쪽에 수익 방식입니다. 그 중에서 수익환원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이제 수익환원법입니다.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액을 구하는 방법,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이제 수익환원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면 수익성 부동산 혹은 투자성 부동산, 그래도 좋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은 기업용이나 임대용 부동산 같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이 수익성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입니다. 이 예상되는 순수익을 뭐로 나눈다? 환, 원, 이율로 나눕니다. 환원 이율로 나눈다. 이때 환원 이율을 환원율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환원율로 나눈다. 그래서 뭘 구하냐면 수익가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눠서 수익가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수익가액을 구한다. 이게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을 환원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을 환원하여 가액을 구했는데 이 수익환원법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을 구하려면 수익성 부동산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이나 교육용 부동산, 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이런 부동산의 경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수익성 부동산에서 구한다. 이걸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는 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냐면 순수익. 순수익에 대해서. 두 번째는 환원 이율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이제 두 가지를 착 구분할지 아는 게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여기서 순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이 순수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투자론에서 이야기했던 순영업소득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운영소득, 순영업소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영업소득은 아시다시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구했잖아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그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가리키는 거다. 두 번째는 환원이율이요. 이 환원이율이 뭐냐? 환원이율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다른 말로 자본환원율 그래요. 자본환원율 혹은 종합환원율.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 투자론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종합환원, 종합이 총이니까. 투자론에서 이야기했던 거 우리 교재 앞쪽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디냐면 찾아드리면요. 투자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종합환원율을 어떻게 구했냐면 분모가 총투자액. 분자가 순영업소득이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종합환원율. 그러면 여러분 얘하고 얘하고 위치 바꿔봐요. 이렇게 위치 바꾸면. 위치 바꾸면 분자는 순수익. 그 다음에 위치 바꾸면 분모는 수익가액. 이 수익가액이 뭐냐? 원본이에요. 원본. 가액이 원본이잖아요. 그래서 원본가치, 원본가액, 원본가액, 원본가치예요. 그 원본가치가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이거 다시 쓰잖아요. 유리니까 곱하기 100 쓸게요. 다시 쓰잖아요. 요거예요.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치하고 똑같죠.
순영업소득.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방금 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본가액이라는 게 부동산 가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 그리고 분자는 순수익이 순영업소득.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환원율이에요. 그럼 환원율이 뭡니까?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을 가리킨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을 가리킨다. 앞으로 환원율이 뭔지 이야기하려면 환원율이 뭡니까? 그러면 환원율이란 아주 쉽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분모가 부동산 가치. 총투자액과 똑같습니다. 분자는 순영업소득.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100분율로 바꿨으면 곱하기 100. 요게 뭐다? 환원율.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나중에 수익가액을 구하는데 여러분은 환원율이라는 개념이 이거다. 환원율이라고도 하고 환원율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수익, 환원율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딱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근데 이것을 환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환원법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있는데 직접 환원법은 부동산 보유 기간이 10년이면 한 해 것만 소득을 따져서 분석하는 것이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10년 거면 10년 걸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복잡해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이나 심화 과정에도 안 해요. 이 부분은 3방식 중에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다 뺄 거예요. 그리고 쉬운 것만 할 건데 우린 뭐만 할 거다? 주로 수익환원의 방법 가운데 직접 환원법 위주로 공부할 거다. 한 해 거, 이거 한 해 수익. 수익이 한 해 수익. 한 해 수익이 1,000만 원이다. 그럼 환원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1,000만 원, 한 해 수익 1,000만 원 나누기 환원율이 10%다. 이렇게. 그러면 1억 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환원율로 나눠서 수익가액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환원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수익을 환원하여 가액을 구하는 것, 이걸 직접 환원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수익, 환원율, 순수익, 환원율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순영업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고 환원율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4쪽에 환원율 구하는 방법 5가지가 나오는데 이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강좌 때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그냥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수익가액 구한다. 그런데 한 해 거 갖고 따진다. 그런데 얘의 장점과 단점을 살피겠습니다. 장점, 가장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단점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164쪽에 보면 수익환원법의 장점은 임대용이나 기업용 부동산 같은 수익성 부동산에 쓸 수 있다. 니은에 보면 논리적, 이론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단점은 비수익성 부동산, 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부동산은 수익이 없으니까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얘는 수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세부동산, 험부동산 관계없이 수익이 많은 놈이 무조건 높이 평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복잡해요. 단점이. 자, 그래서 수익 방식은 기본 틀만 기초 강좌 때 딱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은 원가 방식, 원가법,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 수익환원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 방식으로 얘를 평가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원가 방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와 똑같은 거 새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걸 갖다 놓는다. 그래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고, 원가법은 이 부동산이 얘가 얼마냐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똑같은 거 새 거 1,000원이다. 그런데 얘는 300원어치가 감가가 됐으니 현재 300원어치 감가를 빼내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 700원이다. 그래서 얘는 700원이라고 평가하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원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조달 원가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거, 새 거, 제조달 원가 혹은 재생산 비용 에서 빼기 뭘 뺀다? 감가누계액을 뺀다. 이렇게 빼서 무엇을 구한다? 적산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구하는 게 원가법이었어요. 그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내는 행위, 감가누계액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제조달 원가부터 빼는 행위를 감가수정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러므로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여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게 원가법입니다. 핵심. 그리고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비용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비용에. 그런데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제조달 원가 못 구한다. 영속성 때문에 감가누계액 못 구한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건물은 쓸 수 있는데 이때 건물에 있어서 재조달 원가란 다시 만들 때 원가인데 기준 시점으로 다시 만들 때 원가다. 그런데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라는 개념이 있더라. 근데 어떤 원가가 더 많이 쓴다? 복제 원가라는 개념을 주로 쓴다. 건물의 제조달 원가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무조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 감가수정과 관련해서는 원래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따온 개념이다. 상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수정이라는 개념을 따왔는데 그 상각이라는 말은 마치 자동차 보험 들었을 때 자차 평가 방식을 연상하시고 수정이라는 것은 중고차 내다 팔 때 개념으로 연상하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동차 보험 들었을 때 자차 평가는 취득 가격, 장부 가격 기준이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10년이면 10년 법정 내용수 기간 동안 까나가는 경과 연수에 중점을 둔다. 눈으로 와서 안 본다. 관찰감가도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성도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중고차 내다 팔 때 적용되는 수정 개념, 중고차 시세평가 방식이죠. 그러면 이 시세평가 방식에 있어서의 수정 개념은 경제적 내용수,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경제적 내용수, 남아있는 잔존 연수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차 상태 다 관찰합니다. 관찰감가 인정합니다. 실제 감가와 일치하죠. 그것이 수정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가수정의 경우에서 감가수정과 관련해서 우리 감가의 요인을 보니까 물기경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수정과 관련해서는 물, 기, 경 감가가 있었습니다. 물기경 감가에서 물은 뭐냐면 물리적 요인에 의한 감가, 물리적 감가고 기는 기능적 요인에 의한 감가, 기능적 감가, 경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감가로서 경제적 감가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가는 물기경으로 구분이 됐었죠. 근데 물기경 감가 중에서 물리적 감가는 마멸, 파손, 노후와 손상과 관련이 있는 감가였었습니다. 사용을 함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마멸, 파손, 노후와 손상.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로서 형식의 구식화, 능률의 저하, 기능의 저하, 설비의 과부족, 설비의 넘침이나 부족함, 이런 것들이 기능적 감가였고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가 기능적 감가였었습니다.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부동산과 그 부근 환경과의 부적합, 그런 것들이 경제적 감가였고요. 이는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적 감가를 경제적 감가 속에 포함시켜서 다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가 수정의 방법에는
내, 관, 분을 기억하는데 내는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관은 관찰감가법, 분은 분해법이었었습니다.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책상 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반면에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은 부동산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구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 이론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주된 방법으로 하고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을 부수적으로 택해서 보충으로 하는 방법을 했었습니다.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정액법은 일정액씩 감가하는 것으로 건물 같은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률법은 일정률로 감가하는 것으로 기계류에 주로 적용했습니다. 그 밖에 상환기금법은 이자 개념을 고려했습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이자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고려하는 건 상환기금법만 고려하죠.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은 부동산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서 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제감가와 일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은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습니다. 원가법의 기본적인 원리였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랬을 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이 얘였고 얘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 그걸 줄여서 대상부동산이라고 불렀고 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고 했었습니다. 인근지역에는 대상부동산과 유사한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부동산과 유사한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유사지역입니다.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동일수급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일수급권이었습니다. 사례를 선택할 때는 동일수급권의 범위 안에서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사례를 여기서 선택하면 참 좋은데 여기서 사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는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례부동산이라고 가정하시죠. 그럼 가장 먼저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부동산의 사례 가액을 구하는 일이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이 사례부동산의 가액에다가 이제 어떤 사정이 개입됐으면 사례부동산에 사정이 개입됐으면 그것을 그렇지 않는 상태로 정상화하는 것을 사정보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수치하면 사정보정치.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대상부동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 불렀고 사례부동산이 거래가 됐던 시점은 거래 시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거래 시점 걸 기준 시점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을 시점 수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점 수정. 그래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리고 이제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거죠. 지역 요인 비교.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 지역 요인 비교입니다.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됩니다. 지역 요인 비교치. 그리고 개별 요인도 비교해 줘야 됐습니다. 개별 요인을 비교. 개별 요인 비교치. 그리고 면적도 비교해 주는 겁니다. 면적 비교. 이렇게. 그래서 사례부동산의 가액을 가지고 대상부동산의 경우를 구하는 거죠. 비준가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사례부동산의 가액에서 다시 사례부동산의 가액에서 대상부동산의 이렇게 가액을 구해내는 거죠.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거죠. 유념할 건 사, 시, 지, 개, 면 이렇게 해서 비준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사시지계면 해서 비준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습니다. 이때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정이 개입됐을 때 그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정상화하는 걸 사정보정.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시점 걸 기준 시점에 맞춰 조정하는 걸 시점 수정. 이와 같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실제 사례와
근거로 하니까 이 사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제 실증적이다, 현실적이다, 설득력이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증적, 현실적, 설득력 이런 단어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쓰는 말입니다. 다만 사례를 구할 수 없으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가 없는 부동산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사례가 없는 부동산은 쓸 수가 없다. 시장성이 있는 물건에 쓴다는 것이죠. 시장성이 없는 물건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좀 전에 얘기했던 수익환원법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수익환원법은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이 순수익은 수익성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입니다. 그것을 뭐로 나눈다? 환원 이율이라는 걸로 나눈다. 이렇게 나눠서 뭘 구한다? 수익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어떤 부동산에 적용이 가능하냐 이거죠. 얘는 수익성 부동산에 쓸 수 있다. 수익성 부동산이라 하면 기업용이나 임대용 부동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임대용, 기업용 부동산에 쓸 수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라든가 교육용이라든가 공공용 부동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기본 원리는 가장 첫 번째는 순수익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순영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본환원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합환원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종합환원율을 가리킨다. 이렇게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 이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다. 환원율은 자본환원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본환원율,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가치 분의 순영업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환원율의 경우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수익환원법의 기본적인 틀을 알아두시고, 우리는 한 해 소득을 갖고 따지는 직접환원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 해 소득을 따지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기본적인 원리만 여러분이 잘 기초과정에선 알아두십시오. 여기다 살 붙이고 내용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이론 강좌 시간에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정도 기본적인 틀만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65로 갈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시험에 하나씩 한 문제씩 출제가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노력에 비해서 가성비가 되게 좋은 파트예요. 그래서 노력을 적게 하고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가볼까요? 교재로는 165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여러분 그 공시법 시간에 공시법
교수님 통해서 그 공시라는 말에 용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공시는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 가격을 국민들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예요.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예요.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공장용이나 즉 공업용이죠. 공장용이나 상업용이나 사무실용 같은 게 비주거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냐면 사무실용이나 상가 같은 경우를 위주로 해요. 공장용 건물 같은 경우는 아직 전부 다 데이터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가 건물, 상가 건물 같은 상업용 부동산하고 그리고 사무실용 건물 이런 것들 사무실용 부동산이죠. 이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공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토지를 공시지가 제도라고 그래요. 공시지가 제도, 토지에 공시하는 토지 가격 공시제도를 가리켜서 공시지가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 두 번째가 주택가격 공시제도예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나와요. 주택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주거용 부동산이에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교통 정리를 크게 먼저 하자고요.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하는데 우선 공시제도에서 크게 둘로 구분하면 토지는 뭐와 뭐로 구분할 수 있냐면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로 구분을 해서 공시합니다. 이렇게 먼저 둘로 구분하고요. 주택은 먼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먼저 구분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 공시제도와 공동주택 가격 공시제도로 먼저 구분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먼저 구분한다. 이렇게요. 근데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요.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한다.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 공시제도와 개별주택 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표준주택 가격 공시제도와 개별주택 가격 공시제도로 구분해요. 그러나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먼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또 하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구분해요. 크게 이렇게 구분하고요.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다시 둘로 구분해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적으로 구분하고요. 그러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큰 틀이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큰 틀을 표준과 개별로 나눠서 구분하는데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일반이냐 집합이냐를 구분하는데 토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 표준과 개별로 구분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는 틀을 말해보면 개별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개별 빼고 다 국장. 누가 결정 공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해요. 그리고 개별만 시장, 군수, 구청장. 제가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외울 때 개별 빼고 다 국장 그러세요. 그러면 표준자 붙는 건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개별자 붙는 것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개별 빼고 다 국장이니까 공동주택 누가 결정 공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누가 결정 공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그러면 개별은 누가 결정 공시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개별 빼고 다 국장,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한다. 공시 주체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자, 그 다음 유념할 것이 토지의 경우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전국에 있는 필지인데 수천만 필지죠. 이 수천만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수천만 필지가 있을 거예요. 전국에 있는 수천만 필지가 있는데 그 수천만 필지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50만 필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게 얘라고 할까요? 이게 뭐다? 대표성을 띠는 약 50만 필지. 그것을 표준지라고 해요. 전국에 있는 수천만 필지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약 50만 필지를 선정하는데 걔를 표준지라고 해요. 표준지를 선정해요.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치고 평가하는데 누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하느냐?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평가를 거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언제까지 결정 공시하느냐? 결정 공시는 1월 1일, 일단 1월 1일 날 기준이에요. 항상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의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의 공시 기준이 다 1월 1일인데 표준만 중요해요. 공시는 2월 말경까지 해요. 2월 말경 하는데 공시 기준일이 1월 2일이에요. 1월 2일. 기준일은 가격 기준일 말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는 공시 기준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정 공시되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뭘 만드냐면 간이산정표 만들어요. 간이산정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불러요.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불러요.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누구한테 내려보내냐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요. 이 토지 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면 담당 공무원들이 토지 가격 비준표에 의거해서 나머지 필지들 있죠? 요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구한다? 공무원들이 구하는 거예요. 왜 이걸 구한다? 가장 주된 목적이 세금 부과예요.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구해요. 그러면 시군구의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 공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이게 세금 부과라고 그랬잖아요. 세법에서 세금 부과 기준일이 되는 날짜가 언제라고 배웠어요? 6월 1일. 바로 전날까지 결정 공시해요. 6월 1일이 세법에서 세금 부과 기준일이 되는 날짜니까 전날까지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지 공시가 공시 기준이래요. 얘는 공시일이에요.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뭐라고요? 공시 기준이래요. 공시 기준일은 가격 기준이래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공실이에요. 공실. 언제까지 공시하느냐? 참고로 얘도 가격 기준일,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얘는 공시일이 2월 말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는 공시 기준일만 쓴 까다가 얘는 공시 기준일만 중요하고 얘는 공시일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 때 기억할 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이에요. 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단독주택이에요.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서 약 20만 호 가까이를 선정해요. 약 20만 호 가까이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주택을 표준주택이라 그러는데 이걸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명칭이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어서요. 그럼 한국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법인 같은 전문기관에 즉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뢰해요. 그러면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뢰하면 평가가 되게 되면 이것을 역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해요. 공시 기준일은 언제냐?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러면 이게 평가가 되고 나면 국토부에서 뭘 만드냐면 간이 산정표를 만드는데 아까 토지면 토지가격 비준표, 이제 주택이니까 주택가격 비준표라고 말하면 돼요. 앞으로 간이 산정표는 가격 비준표란 말을 붙이거든요. 근데 토지는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은 주택가격 비준표, 요걸 만들어요.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물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요. 그럼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면 담당 공무원들은 요거를 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산정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주된 목적이 세금 부과거든요. 그런데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데 얘는 언제까지 하느냐? 얘도 5월 31일까지 하면 이게 5월 31일까지 아까 했잖아요. 요거는 토지는 5월 31일까지가 맞아요. 근데 5월 31일까지 주택도 하면 얼마나 공무원들 일도 가중되고 열람하는 국민들도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얘보다 한 달 빠르게 했어요. 토지만 5월 31일이고 얘는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준주택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다. 공시일은 4월 30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서 해요. 100% 다 조사해요. 한국부동산원, 줄여서 부동산원이라고도 하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서 해요. 그리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공시는 언제까지 한다? 토지만 5월 31일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4월 30날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념할 것이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다. 공시일은 4월 30일까지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집합 부동산으로 구분하는데 일반 부동산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부동산 중에서 표준 부동산을 선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를 하면 한국부동산원이나 또는 이런 전문기관의 평가를 해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결정 공시하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공시가 되고 나면 국토부에서 뭘 만드냐면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비준표 이걸 만들어요. 그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비준표에 의거해서 누가 마찬가지로 시군구의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매년 4월 30날까지. 무조건 토지만 5월 31일이고 나머지는 4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공시 기준일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공시일은 4월 30일까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 같은 전문기관의 평가 의뢰하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공시는 매년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한다. 이때 얘는 공시 기준일이 얘는 공시일이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기본적인 명칭 알아두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개밖에 공시 안 합니다.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는 공시지가 제도라 불러요. 표준과 개별로 구분합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되 단독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만 공동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일반 부동산과 집합 부동산이 있는데 일반 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만 집합 부동산의 경우는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울 때는 개별 빼고 공시주체, 개별 빼고 다국장이다. 개별은 시군구장이다. 그리고 유념할 것은 개별자 붙는 것들은 무조건하고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표준 빼고 나머지는 세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도 세금이 제일 중요해요. 얘도 공동주택도 세금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 집합부동산도 세금이 제일 중요해요. 표준 말고 나머지는 세금이 제일 중요하고 표준은 세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이 공시가는 어느 개별 토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든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든가 등등등 표준은 중요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개별은 표준 말고 나머지는 무조건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개별 공시가만 5월 31일이고 나머지는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한다. 구분 여러분 용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토지 공시가 제도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로 구분한다. 이건 표준 공시가 그렇게 하지 않고 표준지 공시가 그래요. 개별 공시가 그리고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되 단독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한다. 공동은 구분하지 않는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집합 부동산 구분하되 일반 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고 집합 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이게 거의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약간만 살붙이면 시험 문제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초과정에서 틀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 틀만 시험 때까지 여기서 살짝 살붙이는 정도지 더 이상 뭐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요것만 여러분 잘하시면 웬만한 거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은 느낌상 좀 어렵겠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리고 다루고 또 계산 문제 나오는 것들도 요령대로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 우리가 시작해서부터 요 기초과정 전체 과정들을 쭉 다뤘거든요. 사실 기초과정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우리 학습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제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한 뭐랄까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서 나온 기초서의 뒤에 있는 문제를 풀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사실은 아직은 글자를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그럴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된다. 또는 아직까지 그만큼 학습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서 아직은 읽지 않으셔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서 들어갈 때 기본서 읽으시면 되니까 지금은 강좌를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강좌가 딱 올라갈 때까지 들으셨는데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이제 여러분 강좌 뭐 한 일주일 여유가 된다. 기초과정을 반복해 들으십시오. 반복해서 기초과정을 들으세요. 그냥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부동산학개론만 하지 말고 전 과목을 두루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최대한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많이 들어놓으세요. 그냥 한 번 듣고 나서 책 읽고 문제 풀고 기초과정은 그러지 말고 그거는 기본과정부터 하시고 기초과정은 그냥 횟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배속을 빠르게 하지 마세요. 배속은 딱 정배속으로 하시고 그냥 똑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론 공부가 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 이론에 들어갔는데 용어 못 알아듣겠어요. 어려워요. 그런 것은 기초과정을 잘 못하신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과정은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야 이제 기본 이론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럴 때 부드럽게 잘 나갈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뭐니 해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는 거 진짜 잊지 마십시오. 요즘에 상황 너무나 상황 위태위태하고 어려워서 건강관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께서 스스로 건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본 이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